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징 권력의 심장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 최고 군사 지도자들이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사라지고 베이징 외곽에서 군 병력이 이례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시했지만 오직 한국만이 이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중국 권력의 실체와 한국의 놀라운 대응을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마이클 토마스입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출신 정치경제학자이자 아시아 지정학 전문가로 지난 15년간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연구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에게 중국의 정치 동향을 분석해주는 일을 해왔죠. 처음부터 중국 전문가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우연히 참여한 중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죠. 당시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활기찬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정치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죠. 영국과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저는 베이징에 정착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국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력, 그리고 서구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죠. 저는 항상 객관적 분석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지도 무비판적으로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데이터와 사실을 기반으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그런 제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오게 된 건 중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베이징의 열기가 고조되던 7월의 어느 날, 저는 평소와 같이 아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글로벌 타임즈를 꼼꼼히 검토하고 중국 국영방송의 뉴스를 체크했습니다. 중국 정치를 이해하려면 공식 매체가 무엇을 보도하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보도하지 않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죠. 제 하루는 대부분 베이징 중심부에 있는 연구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는 인민대회당과 그 너머로 천안문 광장이 보였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권력의 심장부를 매일 바라보면서 일한다는 것이 제 분석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치의 미묘한 변화는 종종 공식 발표보다 비언어적 신호에서 먼저 감지되곤 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는 중국 관영 매체를 검토한 후 여러 정치 관계자들과 접촉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학술 교류를 위한 만남이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종종 공식 발표에서 빠진 중요한 정보들이 흘러나오곤 했죠. 베이징 2호 순환도로 인근의 한 전통차 카페는 제가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중국 국책연구소 연구원들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었죠. 최근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예정보다 일찍 끝났다던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저는 차를 마시며 중국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군부 고위층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대화는 중국 정치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데 중요한 조각이 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긴장감이 단순한 정책 논쟁이나 일시적인 불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023년 가을부터 저는 몇 가지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위군 인사들이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허웨이둥 국방부장의 갑작스러운 공개활동 중단은 매우 이례적이었죠. 중국과 같은 체제에서 고위 인사의 공개활동 중단은 대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에서 군부를 다루는 보도 방식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진핑 주석과 군 지도부의 단결을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라는 표현이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는 군부 내에 불만이 있어 이를 단속하려는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명단이 평소와 달랐어요. 몇몇 중요한 인물들이 빠졌습니다. 중국군 문제 전문가인 왕 교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종합하면서
저는 시진핑 주석과 군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그저 퍼즐 조각들을 모으는 단계였을 뿐입니다. 2023년 늦가을, 베이징 외곽에서 이례적인 군 병력 이동이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정기 훈련이라고 발표되었지만 훈련 시기와 방식이 통상적인 패턴과 달랐습니다. 특히 82집단군 소속 부대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았죠. 베이징 방위를 담당하는 이 부대의 이동은 항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베이징 3호 순환도로를 지나던 중 군용 차량 행렬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대규모 군 병력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죠. 더욱 이상한 것은 다음 날 어떤 매체에서도 이 이동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 주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연락하던 몇몇 중국인 연구자들이 갑자기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한 차례 미행을 당하는 듯한 경험도 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만난 중국 관료들은 과거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고 정치적 주제는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토마스 박사님, 요즘은 공식 입장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중국 외교부 관계자가 저에게 조용히 충고했습니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긴장감 속에서 2024년 초 제 인생을 바꾸게 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싱크탱크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죠. 세미나 주제는 신시대 중국 특색 군사 전략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주최 측 연구원의 사무실에 초대받아 차를 마시게 되었죠. 잠시 자리를 비운 연구원의 책상 위에 눈에 띄는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내부 회의 자료로 보이는 그 문서는 군 지도부 인사조정에 관한 검토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돌아오기 전에 저는 빠르게 문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서에는 시진핑 주석과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간의 심각한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장유샤는 시진핑의 군부 인사 개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군 내에 상당히 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시진핑 측근이었던 허웨이둥과 같은 인물들이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는 내용이었고 중국 최고 권력층의 심각한 분열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연구원이 돌아오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방금 본 문서의 내용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 권력 구조에 근본적인 균열이 생긴 것이고 이는 국제 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밤새 문서의 내용을 기억을 더듬어 기록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시진핑 주석의 군부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장유샤를 중심으로 한반 시진핑 세력이 군 내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 셋째, 시진핑의 최측근들이 숙청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러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명백히 위험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중대한 정치적 변화는 세계가 알아야 할 정보였죠. 결국 저는 미국의 몇몇 동료들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군부와 시진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니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 우려와 달리 미국의 동료들은 제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확실한 증거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권했죠. 어떤 이는 중국 정치는 항상 불투명하다. 표면적 갈등이 실제 권력 투쟁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던 워싱턴의 동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이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어. 확실한 증거 없이 이런 민감한 주장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했고 이 정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 후 저는 깊은 자기 의심에 빠졌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단편적인 정보를 과대 해석한 것은 아닐까? 중국 권력 구조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베이징 아파트의 창문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과거 러시아 정치 변화를 잘못 예측했던 실수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푸틴의 권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완전히 틀렸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군부 인사들의 갑작스러운 실종, 이례적인 군 병력 이동, 중앙군사위원회 내부 문서의 내용, 그리고 베이징 정치 분위기의 급격한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은 중국 권력 구조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중국 공식 매체의 보도 패턴 변화를 더 면밀히 분석했고 가능한 한 많은 중국 관계자들과 접촉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베이징 근교로 직접 나가 군 병력 이동을 확인하기도 했죠. 제 활동이 누군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로 돌아오니 누군가 제 컴퓨터를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는 정기보안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제 방을 수색했고 한 번은 명백하게 제가 감시당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박준호 박사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토마스 박사님, 저희도 비슷한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한국 정보기관도 중국 군부의 이례적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박사님의 분석이 저희 정보와 일치합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비공개 안보 포럼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분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특히 한국 전문가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포럼 참석을 수락했고 베이징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을 안전하게 떠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저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이유로 출국하는 것으로 했죠. 중요한 자료들은 모두 암호화하여 여러 경로로 이미 한국으로 보내놓았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연구해온 이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한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보안 검색이 더 철저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출국장을 통과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긴장이 풀렸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는 박준호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중견의 학자로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토마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전한 여정이셨나요? 그는 악수를 청하며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별 문제 없었습니다. 박 박사님께 직접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상황이 심각한가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군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요. 특히 장유샤 전 부주석 세력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 정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왔어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저는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지 5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더욱 현대적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한국은 참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빠른 적응력이 우리의 장점이죠.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려면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달한 예리한 지정학적 감각이 지금 중국의 권력 변화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 도착한 후 박 박사는 다음 날 있을 비공개 포럼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시아 안보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합니다.
모두 검증된 인물들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박사님의 분석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연구소 건물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일본, 호주,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안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포럼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했고 회의실은 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논의될 내용의 민감성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연단에 올라 중국 권력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을 때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목격한 이례적인 군 병력 이동, 고위, 군 인사들의 실종, 내부 문서에서 드러난 갈등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장유샤 전 부주석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섭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에 관한 근본적인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시진핑 주석이 군에 대한 개인적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면 장유샤와 그의 지지자들은 더 집단적인 지도체제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준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박사님의 분석은 저희 연구팀의 결론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저희는 6개월 전부터 중국 군부의 이례적인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82집단군의 활동 패턴 변화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화면에 베이징 외곽의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사진에는 대규모 군 병력 이동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3개월 전에 촬영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훈련이었지만 훈련의 규모와 시기가 통상적인 패턴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다른 전문가들도 자신들의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교수는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역학관계 변화를, 호주의 브라운 박사는 최근 중국 외교 정책의 미묘한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 깊이였습니다. 그들은 중국 정치의 표면적 변화뿐 아니라 그 이면의 역학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부와 시진핑 사이의 갈등을 일찍부터 감지하고 대비해온 한국의 선제적 접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박준호 박사는 저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중국 정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구축한 정교한 분석 시스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의 정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항상 주변 강대국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자 강점이 되었습니다. 연구원에서 저는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어에 능통했을 뿐 아니라 중국 정치의 내부 역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군부의 파벌과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한 지식은 서구 학자들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장유샤의 군내 영향력은 단순히 그의 지위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군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 중 하나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영웅이었고 이러한 배경이 그에게 독특한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며칠간의 집중적인 교류 끝에 우리는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고서의 주제는 중국 권력 구조의 변화와 그 지정학적 영향이었습니다. 제 경험과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결합한 이 보고서는 중국의 정치적 변화를 가장 포괄적으로 담아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에 중국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특정 외국 학자들의 중국 내정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과 간섭을 비난했습니다. 비록 제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분명히 저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제 언론에도 제 신뢰성을 의심하는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국 매체는 중국 전문가라는 이름의 위기 상인이라는 제목으로 제 과거 분석의 오류를 지적했고 미국의 한 싱크탱크는 중국 정치 해석의 위험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 주장의 근거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저를 초청했던 학술 행사를 취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친중 성향의 일부 학자들이 제 분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하버드 대학의 한 동료로부터 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하자면
너의 최근 행보가 학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중국 정부를 자극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현명한 선택이 아니야. 이런 압력 속에서 한국 동료들은 흔들림 없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박준호 박사는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의 용기라며 저를 격려했고, 한국 국방연구원은 공식적으로 저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압력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 시작되었고, 일부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던 그 순간 결정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던 중 저는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중국 공산당의 진짜 위기는 표면적 권력 투쟁이 아니라 정당성의 위기야. 시진핑 주석과 군부의 갈등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군부와 시진핑의 갈등은 위기의 증상일 뿐 근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 통치 정당성의 약화였습니다. 이 새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저는 보고서를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한국 연구팀과 함께 우리는 중국의 권력 구조 변화를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더 깊은 구조적 문제의 표현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권력 구조의 변화 정당성 위기의 징후라는 제목의 새 보고서는 중국 군부와 시진핑의 갈등을 더 넓은 맥락에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압력, 인구 구조 변화, 국제적 고립 증가 등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 기반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문가들의 통찰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경제 지표 뒤에 숨겨진 실제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고 이것이 권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지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중국몽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력층 내부의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완성한 후 우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 포럼은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행사로 우리의 분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장은 전 세계에서 온 안보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중국 권력 구조의 실제 상황과 이 변화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발표에서 저는 베이징에서 목격한 이례적인 상황들과 이를 한국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앙군사위원회에 실종된 인사들과 베이징 통제 상황에 대한 분석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중국의 권력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더 근본적인 통치 정당성의 위기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참석자들이 질문과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분석에 동의하며 자국의 관점에서 비슷한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타나카 겐지 박사는 우리도 비슷한 징후를 포착했지만 한국 전문가들처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호주의 국방 분석가는 한국의 중국 분석 역량이 인상적이라며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국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토마스 박사의 초기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의 분석이 정확했고 한국이 이를 먼저 인식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포럼 이후 몇몇 국제 언론이 우리의 발표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중국 권력 구조의 균열 서구가 놓친 신호라는 제목의 특집을 방송했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중국 분석 능력이 세계적 주목을 받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특정 외국 세력이 중국의 안정을 해치려는 의도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여러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응 전략은 많은 국가들에게 모범 사례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은 중국 정치의 변화를 일찍이 감지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한 경제 분석가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이 지금 한국 기업들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분석은 점점 더 많은 증거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중국의 공식 발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 구조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부 내에서 시진핑 측근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장유샤와 같은 인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국 대응 전략은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정보 분석 능력과 위기 대응 체계를 벤치마킹했고,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자율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한국의 대중국 전략이 아시아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국제안보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국제안보연구소의 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회복한 것은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제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저는 강대국 사이에서 독자적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온 한국의 지정학적 지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세계 정치를 주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과 같은 중견 국가들의 독자적인 전략과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한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강대국이 놓치는 신호를 포착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능력은 21세기 국제관계에서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저는 많은 한국 학생들에게 국제정치의 복잡성과 중국의 변화하는 역학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예리한 질문과 분석력은 한국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대국의 게임에 휘둘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한국은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의 위험한 경험과 한국에서 발견한 전략적 지혜는 제 안보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 질서를 더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의 권력 이면을 직시하는 용기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이클 토마스라는 한 서양학자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자율성과 선제적 대응의 가치를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 내부의 변화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중 관계의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자율성을 다룬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중국과 같은 강대국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한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한국은 단순히 국제 정세에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혜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통찰력과 대응 능력이 바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